1940년 안동에서 한 권의 고서가 발견됐다. 한글의 가치를 세상에 알린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한글의 창제 정신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 구석구석에 뜻이 다 담겨 있다. 문자의 제자 원리를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로 인해 한글은 그 과학성을 인정받아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록되었다. 복잡하면서는 항상 그 원형을 전제하는 그런 문자입니다. 고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완벽한 문자. 한글은 세계 역사에서 드물게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였다. 한글이라는 것은 정말 리듬을 타고 같이 흘러갈 수 있는 음악과도 같은 문자. 한글 자체가 그 어떤 사람과의 어울림, 또 자연과의 어울림, 역사의 어울림, 이런 그 어울림, 조화의 정신을 담고 있거든요. 550여 년 전 백성과 소통하고자 했던 왕의 꿈이 서려 있는 문자 훈민정음. 그것은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다. 뭐가 생각날까? 예를 들면 고향? 홍대에 위치한 한 작업실에서 그죠? 붓글씨 작업이 한창이다. 붓을 이용하는 것이 단순한 서예인가 싶지만 파격적인 글자를 써내려가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그렇지. 네. 한들. 이상현 씨와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그지? 최근 손글씨의 예술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캘리그라피 작업이다. 이런 어떤 작품들을 표현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코스모스가 같이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바람에 몸이 한들 움직이는 듯한 이 느낌들을 글씨 속에 담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좀 더 대상과 내가 먼저 교감하고 그 교감으로 인해서 표현된 것을 대중들에게 보여줄 때 그 사람들도 같이 교감할 수 있을 거야. 처음 시작은 문자 그 자체였다. 문자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문자 중에 유일하게 받침이 존재하는 문자더라고요. 한글이. 획이 많고 적고 받침이 있어서 들쭉날쭉한 그 문자가 더 큰 자랑거리예요. 그게 바로 감성이더라고요. 리듬. 그냥 읽으려고만 봤던 한글이 그냥 조형적이나 눈으로 봤을 때 문양처럼으로도 바뀔 수 있어서 그래서 아름다운 한글인 것 같아요. 좀 다양한 감성적인 어필을 좀 필요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뭔가 무서운 게 있으면 그거를 글씨 속에서 정말 무서움을 느낄 수 있게 한번 작업하는 걸 좀 설명을 좀 해줄게요. 글자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수세미나 면봉, 풀뿌리와 같은 주변의 일상적인 재료가 활용되곤 한다.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 겨울나무의 메마르고 거친 느낌으로 살아나는 글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들쭉날쭉 사람의 감정을 지닌 예술의 영역이 된다. 가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바스스 하는 그 또 하나의 이야기가 생기는데 희로애락의 수많은 감성을 디자인하고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는 캘리그라피 작업. 무엇보다 이런 작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소리나는 대로 표현이 가능하고 입체적인 형태를 지닌 한글이라는 문자의 특징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어, 그러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는 획수에 대한 시각적인 표현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장점일 수 있지만 또 단점은 감성적 리듬을 타기에는 조금 뭔가가 변화가 많이 부족한. 우리 한글이라는 것은 정말 리듬을 타고 같이 흘러갈 수 있는 음악과도 같은
문자. 그게 바로 소리음 문자 한글입니다. 늘 새로운 것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디자인의 한 요소이자 새로운 감성적 매개체로 다가서고 있는 한글. 이는 다분히 디자인적인 조형미와 함께 소리글자라는 한글의 매력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소리글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인류의 역사에서 처음 문자가 생겨난 것은 대부분 사물의 모양을 본따 만든 상형 문자였다. 그러나 그림이나 상형 문자는 사랑이나 슬프다와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뜻글자인 표의 문자로 발전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읽는 소리와 의미가 다른 한자다. 그러나 한자의 경우 글자 수가 많을 뿐더러 그 의미가 2가지 이상인 경우가 많고 잘못 해석되기도 해 문맹률이 높았다. 그러한 부담 때문에 글자 자체에는 아무런 뜻이 없이 소리만 받아 적을 수 있는 표음 문자, 즉 소리 글자로 진화하게 된다. 그런데 표음 문자 중에도 일본의 가나처럼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지 않는 음절 문자가 있고, 알파벳처럼 더 작은 음소 단위의 문자가 있는데, 한글은 음소 단위이면서도 표기할 때는 음절 단위인 가장 발달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영어 같으면 시각적으로 자음자하고 모음자가 구별이 안 되거든요. 이 모음을 분리하려고 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음절을 만들려고 했던 것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어는 음절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특성이 아주 강하게 있는 언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 한자하고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음절을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음소 문자인 영어의 스튜던트의 경우 눈으로만 봐서는 몇 음절인지 구분이 어렵지만 한글로 쓴 학생은 2음절로 이루어진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전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문자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그 실증적 예를 들면은 영어에서 이가 환경에 따라서 8가지 발음이 납니다. 유지할 때는 이 발음이에요. 에잇 할 때는 에 발음이 됩니다. 우리 한글은 아는 영혼이 압니다. 아가 어가 됐는지 오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표음적 우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한글이 아주 탁월하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민족의 언어는 대략 7천여 개나 되지만 생성된 문자는 300여 개, 현재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을 포함해 28개다. 무엇보다 문자가 세월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소멸되고 살아남는 것과는 달리 한글은 치밀하게 기획된 문자라는 점에서 독특하고 독보적인데,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해례본은 세종이 직접 작성한 4장의 본문과 지편전 학자들이 작성한 해례 2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는 문자를 만든 동기와 목적, 제자 원리, 글자 쓰는 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세계 문자사에서 보기 드문 문자 해설서인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훈민정음이 나오고 있느냐, 그러한 책을 만들 때 그 제자 원리와 정리해서 내온 책이 현재까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참여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국본은 맞을 것고 세계 전 인류가 인정하는 세계의 기록문화재로서 등록이 되는 것이 다 그래서 된 것입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세종대왕. 그가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 1443년. 해례본을 통해 널리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은
1446년이다. 이때 왕의 나이가 50세, 세종대왕은 4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왕은 왜 문자 해설서까지 만든 것일까? 훈민정음에 대한 첫 기록은 세종실록이다. 임금이 언문 28자를 친히 만들었고 이를 훈민정음이라 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반대를 염려해 비밀리에 작업했기에 훈민정음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당시 조선이 사용했던 글자인 한자는 극소수 특권층의 하나였고 다 깨우치는 데에도 20년의 시간이 걸렸기에 글자가 권력이었고 대부분은 글자가 없는 삶을 살았다. 한글 이전에는 이제 대부분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비슷한데요. 그 한자를 이용한 그 표기들이 이제 그 주된 그 수단이죠. 한문을 직접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글자 중에 일부를 빌어다가 이제 우리 자국어들을 표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형태들이 조금씩은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만 대개 이제 뭐 이두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자를 빌려 쓴 글자로 향찰이나 구결, 이두가 있었다. 만약 철수야 구름을 보아라라는 문장을 한문으로 쓰면 철수 견운이 된다. 이를 이두로 쓰면 우리말 순서대로 철수 운견으로 적고 그 사이에 조사나 어미에 해당하는 한자를 넣어 철수야 운을 견하라처럼 적었다. 복잡했고 한자를 모르면 소용이 없었다. 게다가 당시 세종의 마음을 움직인 일이 발생했다. 실록에 보면 진주 기마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이를 보고받은 왕이 크게 자책하며 신하를 소집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나라가 안정을 찾은 조선의 4대 왕으로 취임했던 세종은 유학의 경전에서 길을 찾고자 했다. 그래서 편찬한 것이 삼강행실도와 효행록으로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그림으로 그리고 한자로 짧게 설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세종은 우리말과 다른 중국의 문자가 아닌 우리 백성에게 맞는 28자의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것이다. 훈민정음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은 책을 통해서 신분과 계층에 관계없이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하층과 소통을 중요시 여겼고요. 그래서 누구나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만든 것입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지편전 학자들로 하여금 훈민정음을 자세히 설명한 해례본을 만들게 했다. 그리고 반포 당시 목판본이었던 해례본을 수백 권 찍어 널리 배포했다. 훈민정음 해례는 실용적인 문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세종의 의지이자 첫걸음이었다. 많은 은혜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국민들, 백성들의 지적 능력을, 지식과 정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대단히 고려했다. 바로 그러한 한글의 창제 정신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 구석구석에 잘 분석을 해보면 뜻이 다 담겨 있다. 하지만 훈민정음은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해례본도 역사의 부침을 겪어야 했다. 연산군이 자신을 비방하는 한글 투소 사건이 발생하자 범인을 잡기 위해 한글 사용을 금한 것은 물론 한글로 된 책을 모두 파기하라 명했다. 또한 중종대에는 언문청을 없애기까지 하는 등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던 것이 1940년 여름 안동에서 발견되면서 비로소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 이전에 훈민정음에 만든 창제설이, 기원설이 아주 뭐 하나의 옛날 고자로 했다든가 무슨 파스파 문자로 했다든가 또 보음자로 했다든가 이 고전 기원자든가 태극 기원자든가 앙리 기원자 이런 구관설이 있었어요.
이게 나옴으로써 그것이 싹 정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까? 훈민정음 해례에 보면 자음과 모음, 초성, 중성, 종성의 원리가 자세히 나왔다. 여기는 그 훈민정음 그 만든 그 원리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제자해 부분인데 가령 기역은 어떤 것을 상형했다. 혀뿌리가 그 목을 막고 있는 그런 것을 상형해서 만든 거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어금니 소리인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뜨고, 혀소리인 니은은 혀가 이 윗몸을 붙는 모양을, 입술 소리인 미음은 입의 모양을, 이소리인 시옷은 이빨 모양을, 목구멍 소리인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자음의 기본 5자를 만들었다. 소리는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상형할 수가 없고 거기에 가장 근접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발음기관을 통해서 소리에 대한 그 어떤 암시를 받아라. 사람 말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그런 문자가 된 것이고요. 기본자에서 다른 글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규칙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발음기관을 본뜬 기본 자음을 만든 후 5개의 자음에서 파생 자음을 만들었다. 기역에서 소리를 세게 발음할 때 나는 소리로 가루획을 추가해 키역을 만들었고, 니은에서는 혀소리의 형제 글자로 디귿과 티귿을 만들었다. 또한 이응에서는 목청을 좁혀 세게 발음할 때의 소리로 희응을 만드는 등 이렇게 자음 17자가 만들어졌다. 한글이 우수하다는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 바로 한글을 배우기가 쉽습니다. 일종의 계열적, 통합적 관계, 일종의 구조적 관점에서 대단히 정제화된 문자다.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던 정인지는 이런 말을 남겼다. 슬기로운 자는 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칠 것이요, 어리석은 자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그리고 19세기 한국을 찾은 미국인 호머 헐버트 박사는 한글의 우수성을 연구하며 이렇게 회고했다. 한글을 배운 지 4일 만에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 이보다 더 간단하게, 이보다 더 과학적으로 발명된 문자 시스템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적어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 가장 쉬운 글자. 낯선 이방인들에게도 과연 한글은 그렇게 쉬운 글자일까? 저는 아나시하고 친해요. 이곳 어학당에는 각기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 한류의 영향과 함께 한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 수요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지난 방학에 나는 여행했는데 좋은 추억은 했어요.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 6개월째에 이르는 가장 기초적인 초급반 학생들이지만 받아쓰기가 제법이다. 비슷한 문화권이라는 점이 좋아 한국을 찾았다는 중국인 제춘남. 식당에 가서 냄새기 인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밤에 집에 돌아와서 물이 많이 마셨어요. 서툴면서도 곧잘 문장을 만들어가며 한글을 배우는 것이 즐거워 보이는데, 자국의 언어에 비해 한글은 얼마나 배우기 쉬운 언어일까? 처음에 한국에 오고 나서 읽을 수 없었어요. 제가 어디에 있어요? 이거 다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더 읽을 수 있어요. 좋아요. 한국어는 처음에 중국에 있을 때 조금 배웠어요. 그 한글은
2시간쯤 다 외웠어요. 쉬웠어요? 아, 네. 중국어보다 쉬워요. 한글은 쓰기 할 때 어렵지 않아요. 익히 알듯 외국인들에게 한글은 높임말이 발달돼 있어 까다롭고 맞춤법을 깨우치는 것이 어려운 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글자를 파악하고 원리를 깨닫는 데에는 해례본 서문에서 밝혔듯이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는 것이 공통적이라고 한다. 언어권별로 다르기도 하고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 이내에는 습득을 하는 편이에요. 빨리 깨우치는 편인 것 같아요. 한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여러 문자 가운데서도 배우기 쉽다는 점이 큰 이유이기도 하다. 배우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 문자는 배우기가 쉽죠. 그러니까 자음하고 모음도 분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글자의 구조도 아주 간단하고, 가령 뭐 영어 같으면은 모음자가 5개, 뭐 5개인가 뭐 기본자가 뭐 A, E, I, O, U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글자 모양들이 어떤 애면 전부 다 시각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한글의 모음은 더욱 쉽다. 한글의 모음은 자음과 분리돼 있으면서도 시각적으로 일관돼 있다. 특히 자음이 5개에서 시작한다는 모음은 아래아, 으, 이 3개에서 시작해 가획되어 글자를 늘려가는 방식이라 더욱 간단하다. 아, 으, 이. 해례본에서는 자음 또한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혀가 오그라지고 소리가 깊은 아래아는 하늘의 모양을, 혀가 조금 오그라지고 소리가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은 으는 평평한 땅을, 혀가 오그라지지 않고 소리가 얕은 이는 서 있는 사람을 본떴다. 한글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하학적인 그런 모양, 원형이나 그다음에 점이나 그다음에 그 선으로 만들고 있어요. 동시에 이 철학이나 그런 좀 깊은 심도 있는 의미도 항상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선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나타낸 글자. 하지만 단순히 철학적 원리를 표현한 것만은 아니다. 차는 동그라미거든요. 이 동그라미는 그 옛날 아래아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한국에서 제일 여린 소리입니다. 여린 소리고 가벼운 소리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이 지로 나타나는 이거는 아주 무거운 소리거든요. 음양의 조화 속에 여린 소리의 나를 위로 붙이면 밝은 양성 모음이, 아래로 붙이면 어두운 음성 모음이 되었고, 이의 오른쪽에 붙이면 양성 모음이, 왼쪽에 붙이면 음성 모음이 되었다. 성리학적인 세계관뿐 아니라 소리에 따른 언어학적인 모음의 대립 체계까지 잘 살린 것이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이. 양몸 쪽이 한국에는 음성 상징적으로 굉장히 여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보다 허가 강하고, 그 다음에 뭐 곧다보다 굳다가 강한 것이죠. 이걸 세종은 정확하게 문자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단순한 추상적인 천진이 아니고 그런 어떤 한국어의 그 음성 상징까지 고려한 그런 아주 그런 절묘한 그런 그 상형 기법을 갖다 발견해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초성과 중성, 종성을 통해
만천여 가지의 글자 조합이 가능했다. 제한된 자모음을 가지고 많은 소리를 내는 경제적인 문자인 것이다. 그런데 발음 형상만을 본떴던 자음에서 모음은 왜 갑자기 철학적인 상징까지 고려한 것일까? 하늘과 땅의 이치는 하나의 음양 오행뿐이다. 정음을 만든 것도 처음부터 지혜로서 경영하고 힘껏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따라서 이치를 다하였을 뿐이다. 그 당시에 이 조선, 동아시아의 가치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중국의 송대의 소위 성리학입니다. 소위 64역학을 만들어내고 천과 지,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사람이 태어나고 천지는 곧 근공과 대응이 되고 근공은 다시 남자와 여자 또는 음과 양 그리고 원과 정, 원형 이정 그래서 더 확대된 것이 중국의 성운학이죠. 세종은 당대 우주 철학의 순환적 원리인 음양오행을 담고자 했다. 성리학의 음운 순서인 아설순치우를 따랐고 궁상각체우의 오음을 적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원대한 뜻을 담은 해설서를 만들기 위해 3년이란 시간을 투자했다. 지편전 학자들로 하여금 소리에 관한 중국의 전문가를 만나고 음운학을 연구하게 하는 등 과학적이면서도 당대의 철학을 담은 문자라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고 그 결과물이 훈민정음 해례본이었다. 전통 철학을 담음으로 해서 문자의 정통성, 합리성을 특히 사대부들 그런 지식인들한테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문자의 정통성과 자연철학적 원리를 결합함으로 인해서 정말 과학적인 그런 문자가 된 것이고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문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의 보급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훈민정음을 반포한 세종은 긴박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백성을 가장 많이 접하는 하급 관리들로 하여금 훈민정음을 빨리 익히게 하는가 하면 훈민정음을 시험 과목으로 넣었다. 세종은 만들어 놓고도 이 보급책이 또 대단하십니다. 그 당시에 대개 서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민들이 어디로 되게 종교 쪽으로 많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서민들이. 불종관계를 그냥 번역을 하고 짓게 하고 제일 먼저 국문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종은 수양대군에게 훈민정음으로 된 불교 서적인 석보상절을 쓰게 했고 사대부를 위해서는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노래한 용비어천가를 편찬했다. 또한 바른 한자음을 표기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일종의 한자 발음 사전인 동국정운을 편찬해 공부하게 했다. 그 당대로 본다면 한자음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최종 귀착점은 동국정음과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아주 흩어져 있었던 한자음을 통일을 하고 훈민정음은 하나의 동기와 하나의 목적만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목적령이죠. 이를테면 하층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거 이외에 그런 양반 사대부층들도 이 한자를 배우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자를 적기 위해서 표준 한자음을 바르게 적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든 것이죠. 세종의 노력은 바로 효과가 나타났다. 3년 뒤인 1449년 관리의 횡포를 비판하는 내용을 훈민정음으로 벽에 남긴 벽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현재 훈민정음의 보급과 사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한글 편지들이다. 이것이 최초의 편지예요. 무엇보다 왕가에서 사용된 편지들이 다양하게 남아있어 흥미로운데 그 중에서도 지난해에는 명성 황후의 며느리였던 순명효 황후의 편지가 발견돼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머지 편지들이 갖고 아마 김상덕도 황후에게 편지를 물론 썼다는 얘기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황후가 순종의 스승이었던 김상덕에게 보낸 수십 장의 편지에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겪었던 당시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런 표현이 이제 일패렐지신이 다시 지통을 품어 생세지념이 사연하고 고초 중 향인하여 나눌 곳이 없었더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기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생가 부모는 이미 그 전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혈혈지신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현장 그런 걸 본 사람이니까 지극한 슬픔, 아픔을 품어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나 이 심정을 다른 사람하고 나눌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 김상덕 선생하고 나누는 거예요. 처음 훈민정음은 사대부들에 의해 천한 문자로 취급받았지만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한 문자였기에 지방 관료들과 여성들 사이에서 명맥을 이어오며 살아남았다. 이는 왕비나 공주와 같은 왕가의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었고 갈수록 한글과 한문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선시대에 일상적으로 그 양반 사대부들이 지식인들이 쓰는 것들은 한문이지만 여성들이 관련될 때에는 한글을 써요. 그러니까 왕실에서도 왕비, 뭐 또 대비, 공주, 옹주, 뭐 후궁 이런 사람들이 쓸 때는 그걸 쓴다. 그리고 이제 일반 백설들 중에는 그 이제 한문을 잘 모르는 평민들 또는 아전들 이런 수준에서도 쓰고 그럽니다. 조선 왕과 최고의 명필로 꼽히는 선조의 편지나 숙명공주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등이 남아 왕가의 사생활을 보여준다. 또한 일반 백성들에게도 편지가 오갔는데 1970년대 미라 상태로 발견된 순천 김씨와 함께 190여 장의 한글 편지가 발견되었다. 이는 16세기의 것으로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1세기 후 일반인도 쉽게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나는 병들고 네 어머니 시세엄을 너무하여 병들이 너희는 오래지 않아 상사를 볼까 한다. 그리 불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정은 무진하지만은 숨이 가빠 이만한다. 12월 초 8일 부. 실제 살았던 역사 기록, 실록 이런 것에서는 볼 수 없는 진짜 일반 요즘으로 말하면 시민들, 백성들의 현실 삶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이 편지다. 그리고 이제 말도 그 고위 지식층들이 쓰는 말이 아니고 일단 일반인들이 쓰는 그 말들, 그리고 지방에 따라 사투리 있으면 사투리가 그대로 나와요. 한글이 빛을 발한 것은 소설이었다. 17세기에 들어서면 한글로 된 소설이 대유행을 일으켰고 그때까지 구전되던 노래며 이야기들이 글로 기록되며 한글이 대중화되었다. 17세기, 18세기의 소설들은 여성들이 다 손으로 아주 깨끗하게 그 예쁘게 그런 계속 그 무슨 기록 그 자기 연습으로 글 연습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예죠. 그 한글 소예. 그래서 그때 그런 글은 대단히 아름답고 대단한 매력이 있었어요. 아마 실제로 문학의 그 체험 자체는 문학 그 콘텐츠도 있지만은 글 자체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큰 요소였어요. 글자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문자. 쉽게 소통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백성의 소리가 되어준 문자. 그렇게 왕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21세기인 지금 한글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소리 글자로서 한글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글자체계는 많은 공학자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요소인데 무엇보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에서 높은 적합성을 보이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먼저 간편한 한글은 컴퓨터 자판에 적합한 문자다. 영어권이 아닌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듯
한자나 일어는 먼저 영문으로 입력한 뒤 자국의 문자로 변환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국어를 보면 중국어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한자를 수록할 수는 없고 그 영어 자판을 사용해서 발음을 치면 거기에서 뜨는 한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자와 발음 사전이 동반돼야 됩니다. 일본어는 그 가나 문자를 쓰는데 히라카나, 가다카나 합해가지고 모두 100여 자 가까이 됩니다. 역시 자판이 엄청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문자를 빌리지 않고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쉽고 빠르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어 배치되어 있어 입력이 효율적이고 대문자, 소문자의 구별도 없어 자판이 간결하다. 휴대전화 또한 마찬가지다. 작은 사이즈 한정된 문자판이지만 다른 언어에 비해 편리하다. 과학적인 창제 원리를 적용해 기억과 기억을 하나의 키에서 해결하거나 모음 3개만으로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다. 자국의 언어를 정보하는 데 보다 유리한 문자. 한글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과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문자인 것이다. 우선 소리 글자이면서도 우리가 한 음절을 한 뭉치로 만들려고 세종대왕은 그렇게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영어 알파벳보다 숫자가 적으면서도 또 대소문자가 없으면서도 모아 써서 한 음절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당시에 이러한 그 컴퓨터 시대를 예상하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한글은 결과적으로 이 디지털 기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훈민정음은 1910년대 주시경 선생과 한글 학자들에 의해 한글로 불리게 되었다. 큰 글이라는 뜻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자 누구나 쉽게 배우는 편한 글자였기에 한글은 더욱 사랑받는 문자가 되었고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문자가 되었다. 정보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문자로서 아마 유네스코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언어학자 대회에서도 이 한글의 미래 활용의 가능성이 대단히 뛰어나다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또 미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그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우리의 그 정신 세계를 그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자 체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종대왕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도 훈민정음 창제는 백성을 보살피고 위하는 마음을 담았기에 더욱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꼽히고 있다. 자연의 이치와 소리의 과학성을 담고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있었기에 500년의 세월을 넘어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었던 문자 한글. 그 위대한 정신이야말로 변치 않는 우리 역사의 소중한 자산일 것이다.